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고은미 교수의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한밤의 책입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하염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나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가진 미래의 나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것만 갖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완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이루게 되면 행복과 만족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 반대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상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어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만족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업무나 취미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이상적이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일,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인생을 긴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이것이 바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이며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나쁜 습관만 드러난다.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그중 무릎 반사라는 작용이 있다. 우리 마음에도 반사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특정한 단어만 들으면 화가 나거나 특정한 상황만 처하면 몸이 얼어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꼼꼼히 생각할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말이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응이라 부른다. 무조건 반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윤자의 세계적인 기본값이다.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도 아니거니와 잊거나 없앨 수도 없다. 반면 심리적 반응은 성장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형성된 습관이다. 이 말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굳어진 습관대로 반응하기 쉽다. 이를 자동 조정 모드 상태라고 부른다. 우리의 일상적 행위 대부분이 자동 모드 상태로 움직인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걷는 것을 매번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자동 모드 장치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일단 멈춤이다. 일을 쉽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 잠깐이라고 말을 걸어보자. 그리고 자신이 취하고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 의식을 집중해보자. 이렇게 현재에 집중할수록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반응 대신 살아있고 의식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습관화된 반응을 이겨내고 의식을 집중해 내린 반응의 경우 응답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반응이란 말은 수동적인 느낌이 들지만 응답은 더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무례한 질문에 대답하는 건 시간 낭비다. 우리에게 상대방의 모든 의도와 사정을 헤아리지 할 의무는 없다. 심지어 그것이 불러일으킨다는 말이다. 이럴 땐 오히려 과도한 관심을 적절히 끌어내고 선을 그어주는 편이 관계를 지키는 일일 수도 있다. 분위기를 망치기 싫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참다가 오히려 쌓였던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상대방에게 무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꾸역꾸역 답하다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버리는 자신이 참으로 바보 같고 미운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상대의 무례함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을 받으면 순순히 대답해 주는 대신 상대방의 의도를 되묻기로 한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와 나의 관계에서 통제권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과정을 즐기면 결과는 따라온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의 성과주의적 시스템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고 가끔은 결과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한다. 마음 챙김이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심리치료법이다. 목적 달성에 신경을 집중하면 그 일을 하는 동안 생기는 다양한 감정과 면면은 무시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과정 없이 목적만 지향하는 삶은 스포일러만 듣고 영화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 관객과 같다.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우는 경험 없이 오로지 결론만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영화를 즐겼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것은 다채로운 경험과 무한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경직된 마음은 쉽게 버려진다. MBTI는 바뀐다. 검사자가 겪은 경험과 처한 상황에 따라 심지어는 그날 기분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 같은 내향형 안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입을 꾹 닫아 버린 사람도 있다. 이 검사는 본인이 선호하는 것과 꺼리는 것을 스스로 파악해서 이것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자신이 내향형이라고 진단에 나왔을 때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내향적인 사람에게 부족하기 마련인 사교성이나 말 주변 등을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자신을 특정 성격 유형에 가두지 말고 선호하지 않거나 취약한 부분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진다. 자신이 변화한 것처럼 상대방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연성은 회복력과 직결된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다. 단단하게 굳은 마음에 한번 못이 박히면 빼기도 어렵고 구멍을 메우기도 어렵다. 하지만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에는 못이 박혀도 쉽게 빠지고 구멍을 메우기도 쉽다. 생각과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과 상대가 변화할 가능성을 믿어보자. 그러면 그가 마음을 붙들고 아파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거절을 통보받았을 때 심리적 반응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반응과 비슷하다. 첫 번째는 부정이다. 두 번째는 분노다. 세 번째는 협상이다. 네 번째는 우울이다. 마지막 단계는 수용이다. 한 번의 실패는 한 번의 실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실패를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받아들이거나 혹은 나라는 인간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분노와 우울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다. 자신이 마주한 실패의 크기를 정확히 인식할 때 비로소 수용의 단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 의미 없는 관계로 삶을 낭비하지 마라. 사소한 태도가 소중한 인연을 만다.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나아가 주변 사람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로도 이어진다. 인간관계나 인생이 하는 거창한 것들도 잘게 나눠보면 결국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순간에만 잘하지 않은 결심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평소에도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과연 어느 쪽이 중요한 순간에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태도는 물건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파된다. 원망은 빨리 잊고 은혜를 오래 기억하라.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여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그럴 땐 그들을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거슬리고 짜증스러운 사람이더라도 맡은 배역을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억해 보일 수가 없다. 이처럼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방법은 사람마다 독특하고 다양하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생각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발생하면 뇌는 도돌이표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재생산하며 강화시킨다. 그것이 감정에 휩쓸려 생긴 일시적인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자. 눈앞의 현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건 상대를 위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멈추는 일이기도 하다. 오해를 풀고 싶다면 한 발짝 물러나자.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위에서 아래로의 처리라고 부른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으로 눈앞의 상황을 즉각 판단해버리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의 처리가 있다. 이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일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상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짜증이 날 때만이라도 이를 활용해보면 편견으로 인한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러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벌컥 짜증을 내고 단죄하듯 비난을 퍼붓기 전에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혹은 내가 상황을 편협하게 바란 것은 아닐지 생각하며 한 박자 쉬어보자. 그러면 미처 눈치지 못한 맥락과 배경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하라. 경험은 이해를 않는다.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어보고 나면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불편한 시설물이 눈에 들어오고 아이를 낳고 유모차를 끌고 나면 우리는 아이의 시끄럽보다 보호자의 수고와 고단함이 먼저 보인다. 이처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공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서적 공감은 선천적인 능력에 가깝다.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대리 경험함으로써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반대로 인지적 공감은 후천적인 능력에 가깝다. 실제로 인지적 공감 능력은 주로 4세부터 생기기 시작하며 노력과 훈련에서 더욱 발달되는 모습을 보인다.
선천적 능력인 정서적 공간과 달리 인지적 공간은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능숙해질 수 있다. 불필요한 연락처는 그때그때 지운다. 친구 목록이 길어질수록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친구 수가 적을 때는 프로필 사진을 구경하고 근황을 살펴보기도 한다. 목록에 저장된 번호를 보며 기분이 좋아진 사람 혹은 남겨놓고 싶은 사람 순으로 전화번호를 정리해보자. 이렇게 인간관계를 정리했다면 남은 사람은 잘 가꾸고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관계 맺는 사람의 수가 적더라도 정이 깊은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할 때 당신의 인간관계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쁨은 오래갈 것이다. 모든 관계는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자기 개방은 관계의 벽을 허무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다할 경우 꼭 있어야 할 벽까지 무너뜨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자기 개방 중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마음을 집에 비유한다면 상대방이 들어와도 되는 방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방을 정해주는 것이다. 도로 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앞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하듯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교류도 오가지 못하지만 너무 바짝 붙었다간 순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 좋아하는 상대방과는 오히려 약간의 거리를 두자. 일어나지 않은 일로 힘들어하지 마라. 숨만 잘 쉬어도 고민이 사라진다. 사실 한숨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호흡이 불편할 때 몸이 알아서 호흡과 정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마치 컴퓨터가 변환관 자동을 멈췄을 때 한번 껐다 켜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호흡은 긴장과 이완을 차례로 오감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번갈아가며 활성화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호흡은 양쪽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외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몸에 힘을 주는데 이것으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과다하게 활성화되며 들이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숨을 내쉬게 된다. 이러한 혈액 속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과다하게 높아져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공황발작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숨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과도하게 긴장한 몸을 위해 부교감신경계가 날숨으로 이완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벨기에 심리학자 필리포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호흡은 느리고 깊으며 규칙적이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는 빠르고 얕으며 불규칙적이다. 그야말로 숨만 잘 쉬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한다. 잘 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일을 망친다.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우리는 상상 이상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은 우리 내에서 감정과 충동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강하게 활성화한다.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면 반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머리 앞쪽 뇌는 멈춘다. 이와 동시에 근육은 언제든 대응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다. 관점을 새롭게 바꾸기만 해도 막연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도전으로 탈바꿈한다. 빠르게 시작하고 천천히 나가라. 시간에 쫓겨 서두르게 되면 우리는 압박감을 받는다. 압박감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다. 마치 포식자에게 쫓기는 사냥감이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상태다. 이런 상태의 뇌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불은 꺼지고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부인 변연계의 불이 켜진다. 변연계가 활성화된 데는 느긋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주변을 살펴볼 여유도 없어진다. 변연계의 무리한 활성화는 독이 된다. 사람은 외부에 의해 통제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반대로 뭔가를 통제할 때 안정감을 얻는다. 할 일을 미리미리 하는 것은 시간에 통제당하는 대신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 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상황을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단번에 하려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할 때 단번에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 우리는 결국 아무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행동 동결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놔버리거나 정리해야 할 짐이 너무 많아 대청소를 하기도 전에 지쳐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행동 동결이 심해진다. 그러니 목표는 크게 잡되 목표에 이르기 위한 행동은 작게 쪼개야 한다. 하나씩 조금씩 야금야금 해치워버리다 보면 멀게만 보이는 목적지도 어느새 도착해 있을 것이다. 혼자 오해하고 혼자 화내지 마라. 감정은 상황을 천천히 뜯어볼 틈 없이 순식간에 생겨난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사건 그 자체로 돌리는 경우가 하나다. 그러다 보면 제멋대로 생긴 감정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다. 바람은 실체가 없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생각이 휘둘린 대신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은 가만두면 풀린다.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까지 통제하려면 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두고 해내지 못한다고 착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소모적인 태도를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행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택해보자.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연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아무리 뛰쳐나가고 싶은 직장이라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면 얼마나 막막할지 상상해보자. 그러면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물건도 마찬가지다. 그 물건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갖게 한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찬란한 감사로 가득할 것이다. 후회는 좌절을, 반성은 희망을 만든다.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부정적인 감정과 그 원인에 대해 계속 곱씹는 경향이 있다. 곱씹는 내용은 주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후회와 자기 비난이다.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은 곱씹기의 달인이다. 그러나 반성은 과거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되 감정과 고통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집중한다. 제대로 반성한 사람은 실수나 잘못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다음번에는 다르게 반응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이처럼 반성은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삶의 무기이자 태도다. 아무런 의미 없이 과거의 내용을 무한 재생해서 털어놓는 반추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파괴시킬 뿐이다. 반면 반성은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과정이지만 실패의 경험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멀리 가려면 쉬면서 가야 한다. 사람도 기계도 쉬면서 에너지를 채워야 오래 달리고 잘 달린다.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푸는 이유는 부상 방지의 목적도 있지만 굳은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킴으로써 본 경기에서 최상의 기량을 낼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걸 체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 목록은 훌륭한 도구다. 방향을 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해야 할 일 목록은 할 일 없음의 목록과 함께 할 때 더욱 빛난다. 할 일 없음의 목록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잠시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시간을 말한다.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고 에너지를 채우고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다.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다. 우리는 왜 유독 자신에 가혹할까? 아마도 자신에 대한 기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일 것이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남들에게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되고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는 것이다. 대부분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타인에게 베푼 친절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베푼 친절은 어디로 갈까? 놀랍게도 타인에게 돌아간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것은 나에게도 이익이고 상대방에게도 이익이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 하기 싫은 일부터 문제라. 우리는 한정된 24시간에 중요한 일 대신 자잘한 일부터 채워낸다면 정작 중요한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알차고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이런 하루를 마치는 저녁이면 흐뭇한 만족감으로 마음이 가득 찬다면 이 만족감이 바로 자존감의 원천이다. 메뉴를 만드는 인생이 편해진다. 체계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은 호텔이나 식당 같은 사업장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삶에도 중심을 채우고 평온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의 매뉴얼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 시스템, 매뉴얼의 3박자를 잘 같이 한다. 이처럼 매뉴얼을 모아 시스템을 모아 목표를 모아 인생을 관리하다 보면 내 인생 전체를 더욱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버려야 할 것들로 삶을 채우지 마라. 행복하기만 살기에는 인생은 짧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마치 손꼽아 기다리는 디데이처럼 말이다. 나 혹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자. 이런 마음가짐만 그들의 존재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로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일깨워준다. 잊지 말자.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 나도 당신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도.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다. 채우고 싶다면 먼저 버려야 한다. 철저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모아놓은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물건이 없으면 언제든 원할 때 쉽게 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면 방부터 정리하라. 내가 곁에 두기로 선택한 것이 오직 물질뿐일까? 감정도 똑같다. 내 마음속 공간 안에는 온갖 잡다한 감정들이 채워있다. 그걸 채운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다 나에게 필요 없는 감정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껏 필요 없는 것들에 내주었던 공간을 되찾아보자. 꼭 필요한 순간,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말이다. 바쁠수록 내 자신부터 챙겨야 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관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사람과의 만남으로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정말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제하는 관계에는 소홀해지고 결국 소원해진다. 그로 인한 외로움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다다익선보다는 과유불급이 더 나은지도 모른다.
체험보다 비움의 과정에서 내 삶과 일을 대할 때 우리는 더 뿌듯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이 나를 만든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마음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물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의식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감의 크기가 내 미래의 크기다. 왜 우리는 떠나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망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런데 이는 모두 과장된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다리가 후들거려도 해내는 것이 용기라고 한다. 족쇄를 끊고 한 걸음이라도 나가버린 용기를 낼 때 우리에게 그만큼의 자유가 그리고 성장이 난다. 자유가 없는 삶, 성장이 멈춘 삶은 생명이 다한 삶과 같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